알려드려야 될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오래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인물 한솔 씨가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면 안전구역으로 극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솔 씨에게서 확보된 자료 안에는 주변을 뒤닐 만큼 민감한 기록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솔입니다. 이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자신을 부정했다. 그 이름은 타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내 가족의 생사를 갈라놓았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이름을 숨기고 사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도망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도망자의 삶은 늘 비슷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이 먼저 떠오르고 뒤에서 들린 기척 한 번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비행기에서 내려걷는 공항 바닥의 돌바닥 진동마저도 누군가의 추적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내 본명이 입 밖으로 새지 않도록 스스로 입술을 틀어막아야 했던 그 억지스러운 삶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 내가 겪은 이 모든 비밀이 누군가에게 닿아야만 한다는 운명의 끈 같은 확신 때문이었다. 그것은 원망도 아니고 복수심만도 아니며 단순한 의무감도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이 있다는 지독한 고독 끝에서 피어난 결심이었다. 처음 뉴스 화면에 내 존재가 언급되던 그 순간 나는 모니터 속 스스로를 응시하며 오래된 숨을 내쉬었다. 철저히 지워졌어야 할 이름이 다시 세상으로 불려나오는 장면을 보는 기분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공포였고 벗어남이었으며 도망치던 수년의 생이 한순간에 멈춰 서는 듯한 기묘한 떨림이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도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뉴스 속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숨겨왔던 길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느 나라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살아있다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텅 빈 존재였다. 어떤 날은 잠에서 깼을 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밝아서 혹시 누군가가 이미 나를 찾아낸 것이 아닐까 불안에 떨다가 하루를 통째로 방 안에서 보낸 날도 있었다. 문 밖에서 들린 발걸음 몇 번의 가방을 끌어안고 화장실에 숨어 수십 분을 버티기도 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가 귀를 막을 만큼 커질 때면 사람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바닥만 한 창문 틈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오후였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던 나는 문득 오래전 떠올리기 싫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기억은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시작이자 내 발걸음을 더는 뒤로 돌릴 수 없게 만든 장면이었다.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 그리고 그날 내가 처음 목격했던 한 아이의 눈빛. 모두가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하나의 상처라기보다 오히려 내 삶 전체를 찢어놓고 다시 잊게 만든 거대한 균열이었다. 나는 그 균열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그 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에서 시작된다. 내가 처음으로 왜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던 순간, 그리고 그날 이후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던 그 지점을 말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한 사람의 고백이라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기록을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백 이상의 의미였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찾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어둠 속에 남겨진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시작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이제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되어 이 길을 다시 걷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날의 장면에서 천천히 문을 연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일상은 누군가가 뒤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이라고 여겼다. 낯선 환경, 새로운 나라,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불안감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졌고, 어느 날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내 목덜미를 움켜쥐듯 따라다녔다. 마카오의 거리는 늘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내 그림자는 유독 불안하게 일렁였다. 첫 번째 이상한 낌새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나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를 꺼내려다가 문득 멈춰 섰다. 책상 위에 놓아둔 펜의 방향이 내가 아침에 두었던 모습과 달랐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고, 누군가는 웃어넘길 일이었지만 내게는 묘하게 걸렸다. 그런 일은 그날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에는 서랍 속 여권이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고, 셔츠 버튼이 살짝 어긋난 채로 걸려 있었다. 처음엔 룸메이트나 청소부가 건드렸겠거니 넘기려 했지만 점점 변화는 더 뚜렷하고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문틈 아래로 삐져나온 발자국 모양의 먼지 흔적, 가끔씩 방문 앞에서 멈춰서는 낯선 인기척, 계단 아래쪽에서 들리던 묘한 숨 참는 소리들. 그리고 어느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이 얼어붙을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문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아주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방문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한순간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이 멎을 듯 긴장했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자는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날 이후 나는 편하게 잠든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며칠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다른 기이한 경험을 했다. 학교 바로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앉은 남자 한 명이 있었다. 회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는데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시선이었다. 남자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작은 틈으로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시선을 돌리자 그도 동시에 시선을 내렸다.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려고 발을 옮겼는데 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 재빨리 돌아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회색 모자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일은 점점 더 심해졌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내가 타 있는 버스를 따라오며 정류장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철역에서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나를 촬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저 20살 남짓의 학생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마치 도망친 범죄자를 찾는 사냥꾼 같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날은 그 다음이었다. 그날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내 앞에 천천히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한솔 맞지? 그 말이 내 등골을 타고 번개처럼 퍼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뒤에는 또 다른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였고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작은 무전기가 쥐어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그들 사이를 빠져나온 뒤 정류장 옆 작은 골목으로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피가 온몸을 타고 뛰어오르듯 뜨거워졌다. 골목 끝에서 나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대형몰 내부로 몸을 숨겼다. 쇼핑몰의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허리를 낮추고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며 뒤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들을 보진 못했지만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기숙사 창밖을 내다보는데 옆 건물 옥상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건 분명 쌍안경이었다. 나는 커튼을 급히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고요히 떨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냉기처럼 번져갔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오후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골목 끝에서 낯익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채 건물 벽에 기댄 모습. 그리고 그 뒤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나를 보는 시선이 선명했다. 나는 바로 몸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달렸고 건물 사이를 지그재그로 피해 들어가며 그들을 따돌렸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조심해라. 평양에서 움직임이 잡혔다. 그리고 다음 음성은 차갑게 이어졌다. 너 표적됐다. 나는 숨을 삼키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 내 성씨, 내 핏줄, 그리고 내 존재는 누구에게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변수였다. 아버지가 짊어졌던 운명의 사슬이 이제는 내 목을 죄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진정한 의미의 도망자가 되었다. 같은 길로 절대 두 번 가지 않았고 항상 건물 유리창에 비치는 뒤쪽을 확인했다. 손에 땀이 맺히는 날이 늘었고 밤이 오는 것이 공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이 모든 추적과 그림자의 움직임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곧 나에게 닥칠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비극의 문이 열렸다. TV 속 자막이 빨간색으로 번쩍였다. 그 아래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속보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 그 순간 나를 추적하던 어둠의 이유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지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내 삶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신처는 이전보다 더 깊숙이 봉쇄되었고 창문에는
두 겹이 방탄 필름이 붙었다. 집안의 무전기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고 요원들의 표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렸다. 그들은 서로 짧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고 나 역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추적의 강도와 범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가장 경력이 깊은 요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양에서도 신호가 잡혔고 해외 조직들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의미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찾는 손길이 본격적으로 나를 향해 몰려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료의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요원은 노트북을 내 앞으로 밀었다. 검은 화면이 켜지며 수십 개의 경고 표시가 깜빡였다.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 주변으로 19번의 위치 추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 내부에서 온 신호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부에서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쪽도 전부 안전한 건 아니에요. 방 안의 온도는 그대로였지만 내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추적은 국경을 넘었고 조직을 넘었고 심지어 내가 믿어온 울타리마저 넘어가고 있었다. 요원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자료는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정권 전체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규모죠. 나는 그 자료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화면으로 확인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요원은 암호가 걸린 파일을 하나 열었다. 자금 흐름, 비밀 계좌, 위장 기업, 해외 지점, 코드명. 한눈에 봐도 정권의 치부가 줄줄이 드러나는 내용이었다. 이걸 공개하면? 내가 말끝을 흘리자 요원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을 이었다. 균열이 생깁니다. 내부 반발, 해외 관계 붕괴, 금융 제재 확대.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낮게 속삭였다. 당신은 단숨에 제거 대상 1순위가 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그러면 오히려 확실해지네요. 요원은 눈썹을 찡그렸다. 뭐가 말입니까? 제가 이걸 끝내야 한다는 거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도 혼란도 이상하리만큼 사라져 있었다. 마치 내 안에 있던 어떤 잠든 본능이 깨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또렷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서 데이터를 살폈다. 요원들도 잠들지 않았다. 무전기에서는 계속 암호 신호가 오갔고 문밖 복도에서는 교대하며 발걸음 소리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하지 않았다. 추적의 원인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실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막아야 할 악이었다. 도망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한솔 씨, 어둠 속에서 한 요원이 불렀다. 자료를 다 보셨습니까? 네. 이걸 지키려고 아버지는 그렇게 사신 거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끝까지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은 내게 칼끝처럼 박혔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그가 나를 위해 감당한 삶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요원이 말했다. 계속 숨을 것인지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이어갈 것인지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곧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새벽 우리의 숨결은 긴장과 결의로 얽혀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죠. 요원들은 노트북을 테이블 위로 옮기고 문서 파일들을 펼쳤다. 그리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추적당하던 쪽이 아닌 추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회의는 새벽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숨막힐 정도로 치밀해졌다. 요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전투 도면을 꺼내놓듯 계획 하나하나를 내 앞에 펼쳐 보였다. 지도에는 여러 도시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고 각 지역마다 A팀, B팀, 보정선, 가상 경로 같은 암호 같은 용어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이건 뭐죠? 내가 한 지점을 가리키자 요원은 짧고 굵게 대답했다. 당신을 향한 접근 루트입니다. 우리가 차단에 성공한 것들만 표시된 겁니다. 그 말이 주는 무게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지도는 빽빽했고 차단선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 말인즉 이미 많은 손길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수록 더 추적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정권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나와 가족을 사냥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추격자는 추격받는 자가 될 수도 있었다. 요원 하나가 내 앞으로 작은 장치 하나를 밀어주었다. 무전기보다 작고 USB보다 약간 큰 장치였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는 장치의 측면을 눌러 부드럽게 열었다. 안에는 미세한 회로와 금속 칩 여러 개가 보였다. 이건 김정은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한 키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수년 동안 위험을 감수하며 모아왔던 정보의 결정판이기도 하죠. 내 심장이 둔하게 뛰기 시작했다. 장치를 손에 넣는 순간 그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진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과 각성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이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감정이 내 안에서 분명한 형태를 얻었다. 미안함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나는 장치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요원들은 눈을 마주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다. 내가 도망이 아니라 도전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을. 내일 새벽, 이동 경로는 3차례 바뀌고 위장 항로와 임시 거점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국정원과의 접선 시간도 확정됐습니다. 그 말에 내가 다시 고개를 든 순간 내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대신 오직 한 문장만이 머릿속에 울렸다.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이어간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받을 사람도 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써야만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묶여있던 그 문장을 어디엔가 내려놓아야 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워보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증거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 북녘 땅의 아이들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도록 제가 가겠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다는 떨림이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요원 한 명이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다.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끈을 묶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는 내 아버지가 꿈꾸던 미래가 있을 것만 같았다. 현관으로 나서자 요원들이 두 줄로 서 있었다. 모두 검은 복장을 갖춰 입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김한솔 씨, 가장 나이 많은 요원이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쫓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진실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똑바로 몸을 펴며 대답했다. 네. 그 진실을 대한민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나는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도시의 어둠을 가르며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새벽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역사의 한 조각을 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산막은 그렇게 한 인간이 도망자에서 증언자, 그리고 변화의 시작점으로 바뀌는 순간으로 조용히 막을 내렸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잔잔한 구름 위를 조용히 가르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새벽의 어둠이 걷히며 여명이 떠오르자 나는 그제야 살며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아버지와 함께 웃던 날, 마카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던 길,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들리던 따뜻한 목소리가 하나씩 떠올랐다. 한솔아, 넌 사람답게 살아라. 그 짧았던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그땐 정말 몰랐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적힌 표지판이 보였을 때 나는 이미 떨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부끄러움, 그리고 어떤 벅찬 마음 때문이다.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이 조용히 나를 둘러싸고 이동을 도왔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 표정, 눈빛 하나하나가 괜찮다. 이제 내 뒤엔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듯 했다. 안가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둥근 조명의 따뜻한 빛, 그리고 끓고 있는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포옹처럼 나를 휘감았다. 많이 고생했지? 어서 들어오렴. 앞치마를 맨 아주머니가 말하자 나는 그만 눈을 피했다. 낯선 사람인데도 그 목소리 속에는 묘하게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준 가족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식탁 앞에 앉아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모골대를 치고 올라왔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라면 이 한 끼를 얼마나 먹고 싶어 하셨을까? 그토록 바라던 고향의 맛을 다시는 맛보지 못하고 떠나신 그분을 생각하니 미안함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식사를 마친 뒤 국정원 고위 담당관이 차분하게 말했다. 김한솔 씨, 이제 한국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준비도 필요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의 뜻을, 그분이 목숨 걸고 찾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오래 고민하던 일을 시작했다. 흰 종이를 꺼내고 천천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글씨는 자주 삐뚤어졌지만 단 한 글자도 거짓이 없었다. 내가 겪은 죽음, 공포, 도망, 절망, 그리고 그 긴 어둠 끝에서 찾은 빛,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담고 싶었다. 글을 쓰면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걸음을 재촉하는 소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발소리가 아니었고, 창문 밖을 스치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마치 삶의 숨결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것은 피 묻은 장부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는 한마디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다운 삶의 시작은 복수나 권력도 아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며칠 뒤 나는 조용히 고백 영상을 녹화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난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북녘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대한민국이 떠올랐다. 영상의 마지막 문장을 녹음하며 나는 한 번 더 눈을 들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오면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고 고향 땅을 밟겠습니다. 녹화가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없는 정적에 잠겼다. 그 정적은 슬픔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길을 예고하는 정적이었다. 나는 느렸다. 이제 내 삶은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참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게 잠들었다.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흐릿하게 웃고 계셨고, 나는 그 옆에서 따뜻한 한강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